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다가오면 설레기도 하지만요. 네. 우리 주부님들 부담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소보다 음식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것저것 챙길 게 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명절 되기 전부터 온몸이 아프다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특히나 일상에서 많이 쓰게 되는 손이나 팔목 질환들, 주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기도 한데 이렇게 손목이나 팔, 어깨처럼 우리 상체 부위에 나타나는 통증을 상지 통증이라고 합니다. 오늘 네. 이 시간 상지 통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특히 상지 통증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패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어떠세요? 명절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까? 그 명절에 대한 느낌은요,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좋았는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이제 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네. 여러 가지 뭐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진짜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일가 친척도 기다려지고요.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명절이 좀 기다려집니다. 네. 네, 저도 명절이 즐겁습니다만 우리 주부님들한테는 스트레스죠. 그래요? 또 이것도 큰 스트레스 주는 한 장면인데 네. 남편분들, 아드님들 밥 먹고 숟가락 놓자마자 5분 안에 벌떡 일어나서 좀 그릇을 좀 치워준다든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하다못해 그냥 방 밖으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네. 자, 우리 올 추석에는 다 같이 함께 합시다. 네, 그럽시다. 명절 준비 다 같이 함께 합시다. 네. 그래요.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것, 또 함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이겠죠. 그렇죠. 뭐 손목이나 팔, 어깨 이렇게 상지 통증이 있으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정현윤 원장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상지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어가 이 통증이라는 단어가 사실 생소하거든요. 네.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한 질환이라서요. 어떤 질환인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은 상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연결된 어깨부터 팔꿈치, 손목, 손까지 이루어진 이 부위를 상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환들, 어깨 통증일 수도 있고 팔꿈치, 손목 여러 증상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네. 상지 통증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어깨부터 팔, 손목, 손까지 아프다는 건 그만큼 많이 썼다는 의미겠죠. 네. 만약에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 직업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우선은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안타깝게도 많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퇴행성인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네네. 그리고 직업이라든지 그리고 스포츠 활동과 같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제 진료실에 환자분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처음에 진단할 때부터 진료실을 나가실 때까지 치료 방법 혹은 예방법까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생생하면서도 구체적인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큰 박수와 함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현준입니다. 오늘은 목 아래 상지 부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진료실에 오셔서 환자분들께서 팔이 저려요, 손끝에 전기가 와요, 어깨랑 목도 아파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환자는 신경 쪽에 문제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증상들 중에 저려요, 전기가 와요, 그리고 당겨요라고 표현한 이 부분들이 바로 신경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몸에서 상지 쪽에서 신경이 눌려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환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목 디스크이고 이 목 디스크는 척추 사이에 들어있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디스크나 혹은
추간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추간판이 신경적으로 밀려 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목 디스크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환은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말초 신경 질환이 있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손목이라고 부르는 이 부위, 이 손목 터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정중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나는 그런 질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질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말만 듣고. 잘 부르시겠죠? 이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환자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해요. 네. 그래서 이 환자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절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각각의 신경이 지배할 수 있는 고유한 신경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이 그림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적으로 환자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그림들은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어요. 이 칸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각각의 척추 신경이 지배하는 고유한 영역인 거죠. 여기에 이제 C하고 숫자가 써져 있는데 이 부위는 경추신경, 우리 목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L하고 숫자가 써져 있는 이 부위는 요추신경, 허리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목을 포함해서 어깨, 팔꿈치, 손 이렇게 쭉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허리뿐만 아니라 엉치,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는 손을 크게 확대한 그림인데 여기에서는 우리 손에 지배하는 신경들이 크게 정중신경, 요골신경, 척골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경들이 지배하는 영역을 색깔을 이렇게 달리 표현해 놓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중신경이 눌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이 이 노란색 칠해진 쪽으로 저림이 나타나요. 그래서 손바닥에 저리다, 손끝이 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목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목부터 어깨, 팔, 손까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손목 아래로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 신경 질환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혹시 아셨을까요? 절이다? 절이다. 네, 맞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맞춰버렸네. 신경은 눌린 곳 이하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눌린 거. 이하. 아. 이하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 몸의 중심, 척추에서부터 멀어지는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에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손목에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손목 아래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선생님. 저희가 보통 뭔가를 누른다라고 했을 때 눌렀다가 아이쿠야 하고 떼면은 그 네. 누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신경도 그게 가능합니까? 신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누른다고 해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 신경이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날 정도의 눌리는 기간이 있었을 때 혹은 말씀하신 대로 반복해서 그런 것들이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왜 지속적으로 이렇게 눌렸을 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전거를 탈 때 여기다 좀 힘을 주고 간단 말이에요. 네네. 한 2, 30분 가면 여기가 저려요. 네. 이러고 또 약간의 그 증상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사람은 꼭 계속 가도 저림이 현상이 안 온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의자 같은 곳에 오래 앉아 있었을 때 일어나게 되면 다리가 저리는 증상 느끼는 적이 있으시죠? 예. 마찬가지로 핸들을 이 손목 예. 터널 부분에 계속 압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손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거를 떼었을 때 증상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일단은 괜찮다고 보지만 계속해서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하시겠죠. 야옹 하면 안 아니, 돼. 계속 근데 여기 나는 좀 지나면 여기가 꽉 걸리는데. 야옹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뭐 다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목 디스크하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 함께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만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게 이학적 검사입니다. 그거는 이제 진료실에서 의사가 이 질환이 의심되는데 하면서 이제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 디스크에서는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유발 검사하고 그리고 증상이 없어지게 하는 해소 검사, 크게 이 두 가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스펄링 검사라고 써져 있는 게 네. 있는데 이거는 목 디스크에서 유발해 보는 검사예요.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목을 기울였을 때 기울어진 쪽에서 평소에 느꼈던 저림이라든지 전기가 온다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도 비슷한 유발 검사입니다. 이거는 축석 압박 검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뒤쪽에 술자가 환자 뒤에 서서 머리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지그시 눌렀을 때 증상이 이제 또다시 팔 쪽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또한 목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검사로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반대로 증상을 없애는 검사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깨 외전 이완 검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외전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떨어지는 동작이에요. 옆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팔을 들어가지고 머리 위에다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외전 동작이 되는 것이고 이랬을 때 평소에 느껴졌던 증상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이것도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지면. 네. 그래서 이완 검사라고 부릅니다. 여기 그 이완 검사에서 설명하는 이 부분이 목 디스크 환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김한표 아나운서가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네네. 제가 좀 앞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네. 예. 자, 이거는 예. 제가 고무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이 쪽으로. 고무줄을 신경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몸에 수많은 신경들. 아니요. 목에서부터 네. 내려오는 경추신경이라고 경추신경. 생각하시면 예. 경추신경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팔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네. 있을 때 우리 경추 부위에서 신경은 상대적으로 긴장인 상태가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희는 툭 내렸는데도 긴장을 하는군요.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해도 네. 어느 정도의 긴장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신경을 네. 팔을 내리고 있을 때는 약간 이런 정도 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네. 자, 긴장이 그때 되겠습니다. 김한변 아나운서가 여기를 네. 가운데를 살짝 눌러주세요. 고무줄. 여기를요? 네. 이제 이렇게 누르면 되는 네네. 건가요? 예. 네. 이렇게 살짝 누르게 오. 되면 긴장된 상태에서는 이 신경이 네. 많이 압박을 받는 걸로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심지어 제가 누르는 저도 이런 압박이 네.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완 검사했던 거 네네. 그것처럼 팔을 머리 위로 올리게 되면 머리 위로요. 예, 네. 이런 긴장도가 이렇게 풀리게 돼요. 오히려 풀리는군요. 네. 그랬을 때 한번 같이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 풀린 상태에서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게 되면은 이 신경이 눌리는 네. 압력 정도는 좀 전보다 훨씬 덜해지는 걸 느낄 수가 한결 있죠. 가볍습니다. 네. 한결 부드럽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거를 설명드렸냐면 우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그 표현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있다 싶으면 이렇게 손을 털어요. 이렇게 손을 털면서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는 동작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운전하실 때에도 이렇게 조수석을 붙잡는다든가 머리를 이렇게 이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군요. 아, 후진할 때 아프니까. 네. 이게 멋있다 그래서 한 거였는데. 안 아, 아픈 그런 그 방법을. 후진하는 그런 동작도 있고요. 근데 네네. 이 아니, 환자분들 후진 일상에 안 할 때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서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오. 그리고 우리가 잠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잠잘 때 보면 이렇게 만세를 만세. 한다 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혹은 이렇게 머리 위에 팔을 이렇게 모으고 자요 이렇게 하는 분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해야 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편한 동작을 찾아가는 거죠. 네. 그 디스크가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잘 때 이렇게 팔을 올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편하니까. 아.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팔렘 검사라고 여기 적어진 거 보이시죠? 네. 네. 이거는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해봐요. 자, 따라하고 계시네요. 네. 네. 이렇게 손등을 마주하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손목 터널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꺾어지면서 압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유지했을 때 30초에서 60초 안에 저림이 나타난다. 그때를 우리가 양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세를 했을 때 원장님 네. 손목이 저려야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요. 아까 전에 제가 다른 부위가 저릴 때는 아니요. 어떡하나요? 노란색 칠해진 쪽 아, 설명드렸죠. 그쪽인가요? 네. 정중신경이라는 게 눌리기 때문에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영역, 어. 손목 아래 손바닥이라든지 손끝이 저림이 나타날 때 손목 아래쪽으로. 네. 네. 요 위로 저리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손목이 아까 그 손목 터널이라는 부분을 네. 우리가 직접 이렇게 꾹 눌러보는 거예요. 네. 지그시 압박하고 있을 때 보통은 아무렇지도 않아야 정상인데 30초 안에 저려요. 뭔가 좀 전기가 오네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럴 때에도 바로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보게 하는 거예요. 아파요? 암상 안 한대요. 아프시던 분이 있는데 그 아픈 거는 증상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저는 근데 너무 세게 누른 거 너무 아니요? 이게 꽉 누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그래야 뭐 통증이 올 거 아닙니까? 네. 암상 안 한대요. 그래요? 괜찮은데요? 그 다음으로 여기까지가 우리 진료실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이 환자분이 그러면 뭐가 의심스럽다. 그럴 때 이제 다음으로는 하는 검사가 영상 검사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흔히 제일 먼저 오게 되면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게요 말씀드리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뼈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면 기본적인 목의 이제 망곡의 형태라든지 퇴행 변화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 그리고 디스크 간격은 어느 정도 좁아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신경이라든지 디스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MRI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은 여기 제가 준비한 거는 MRI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세로로 이렇게 길게 자른 시상면 사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여기 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가로로 단면으로 이렇게 표현한 축 영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정상인 분의 MRI예요. 여기에 이제 뇌가 있고 척수라는 신경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 부위를 우리가 디스크라고 불러요. 디스크는 원래 이렇게 뼈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쪽을 사진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여기 화살표 쳐진 쪽에서 보면 이렇게 신경 쪽으로 밀려 나오는 이거 모습 보이시죠? 네.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정상인 환자의 사진이에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디스크이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는 척수신경이에요. 그리고 척수신경을 이렇게 싸고 있는 뭐 지방이나 여러 가지도 있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쳐진 쪽 있으시죠? 여기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밀려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운데를 봤을 때, 여기가 왼쪽 아니야? 그런데 여기가 오른쪽입니다. 이게 왼쪽이고, 그래서 디스크가 오른쪽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뼈는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여기까지를 목이라고 불러요. 이 아래는 뭐 흉추 1번, 2번 이렇게 세는 거고요. 이 영상을 종합해 보면 이 환자는 6번, 7번에 목 디스크가 있고 우측 신경, 7번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을 이렇게 압축을 했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뒤쪽으로 이 환자분은 뒤쪽으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손목 터널 증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진단할 수 있는 영상 검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오셨을 때 신경 근전도라는 거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 들어보셨군요. 신경 근전도라고 하는 거는 신경이 눌리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신경이 눌리는지 혹시 이제 눌리고 있다면 어깨에서 눌리는지 아니면 팔꿈치에서 눌리는지 이 손목에서 눌리는지 위치를 특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눌린 환자들에서 얼마나 심하게 눌리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에 진단이 되었을 때 뭐 단계를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뭐 1, 2단계는 초기예요. 3, 4단계는 뭐 중간 정도, 5, 6단계는 아주 심합니다. 이런 단계를 확인하고 나서 아, 이분은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주사나 어떤 다른 치료로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선생님한테 가야죠. 저한테 오셨다니까요, 이미.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죠. 물론 제가 해드리긴 하는데, 일단 치료는 모든 질환들이 다 비슷하지만, 약 먹고 물리치료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치료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주사치료.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시술을 한다든지 혹은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선생님, 근데 그 약을 먹고 저희가 물리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주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주사부터 맞으면 안 돼요. 이런 환자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이제 치료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사든지 이런 것들은 침습적인 치료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몸에 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비침습적인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맞고요. 혹시 뭐 주사를 맞았을 때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같은 이런 주사를 맞았다고 하면 여러 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 다음은 뭐 체해 충격파라든지 뭐 다른 주사가 또 있긴 하나 다음은 수술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한다고 하면 주사 한번 맞을게요라고 할 때 환자분들이 또 여쭤보세요. 아니 무슨 주사를 맞는 거예요? 네. 이 주사는 왜 맞아야 하죠?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신경차단술이라고 부르는 주사 치료가 있는데 들어보셨죠? 예. 네, 허리 주사를 맞기도 하고 목유자도 맞기도 하니까. 이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테로이드하고 국소마취제를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신경이 눌리게 되면 그 눌린 자리에서 염증 반응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사용하는 거고요. 염증이 계속 이제 나타나다 보면 그 자리가 이제 붓고 신경 자체가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민해진 부분을 둔감하게 만들면서 통증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거죠. 네.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겠죠. 그런데 수술을 하기 전까지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을 그렇죠. 피할 수 있으면 당연히 피해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 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 저희가 늘 자세를 신경 안 쓰다가 네. 선생님이 이런 말씀만 하시면 그때부터 자세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네. 5분도 못 가, 근데. 어떻게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여기 제가 간단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첫 번째 1이라고 써져 있는 저 그림은 네. 보시다시피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한번 펴보는 겁니다. 세우고.
두 번째 그림은 허리를 편 상태에서 우리가 어깨를 열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팔을 뒤쪽으로 최대한 보내서 아래로 하셔도 되고요. 혹은 위로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상태를 만드신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목을 뒤로 이렇게 젖혀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좀 굳어있던 이런 부분들이 풀리는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주 시원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네, 아주 시원해요. 이 세 가지 중에 뭐 다 중요한 동작이긴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두 번째. 네. 이 어깨를 이렇게 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말고 있게 되면 목도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허리도 상대적으로 네. 구부정해지는 게 돼요. 이 상태에서 목을 한번 이렇게 뒤로 젖혀볼까요? 이렇게 해서 네, 어깨를 말고. 어깨를 말아서 잘 안 넘어갑니다. 안 목이. 넘어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안 해야 넘어가죠. 어깨를 그래서 이렇게 열어줘야 열어서 목이 이렇게 뒤로 충분히 쫙. 신전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동작을 잘 제가요 따라서- 중계 방송을 할 때 네. 기아가 점수를 뺏길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이렇게 해요. 근데 이기고 있다. 이게 이기고 있으면 좀 편안한데 지고 있으면 이렇게 중계를 막 이제 긴장해서 하고 있다고 나도 모르게 여기가 아프죠. 아파요. 그때 이 동작을 해주셨으면 근데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가 알았네.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되고. 우리 감독님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라도 기아 타이거즈가 좀 잘해야겠습니다. 아 기아가 잘해야 된다니까요. 예, 예. 잘해야지 내가 좀 편안한데 이렇게 어깨를 쭉 펴고 이러고 아우 이렇게. 감독님의 그 어깨 상태를 보고 저희가 기아의 성적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동작은 우리가 흔히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이라는 그 부르는 그런 상태를 개선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머리 무게가 어깨 위에 편안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4에서 5k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목을 이렇게 앞쪽으로 내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서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버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깨가 머리를 받치는 힘이 한 20kg 정도로 늘어나요. 추가가 됩니다. 네. 20kg. 예, 그래서 쌀한 가마지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목을 이렇게.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 내가 계속 지고 다녔어요. 인데까지요. 계속 이렇게 오고 있었으니까. 근데 기아 말고도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그쵸. 많이들 네, 쓰시니까 맞아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다들 여기 20kg를 메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거나 네.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네, 이 맞아요. 운동을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하셔야 되는 운동이네요. 아,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북목이나 일자목인 사람들이 또 하나 느끼는 증상들이 항상 목이 아프고 어깨가 붓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두통까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통을 우리가 근육이 긴장돼서 나타난다고 해서 긴장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도 이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아래쪽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쳐다보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따로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짬을 내서라도 잠깐씩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요즘은 하시는 일들 중에 모니터를 보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은 최대한 내 시야 높이로 모니터가 이렇게 올라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저처럼 이제 노트북을 책상에 놨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바른 자세를 잘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이렇게 그런다니까요. 구부러집니다. 속으로 네, 들어가 네, 버려. 맞습니다. 들어가 버려. 그러게 되면 또 이제 우리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유발할 수도 있고 맞아요. 어깨가 또 아프고 네. 그래지기 때문에 그 모니터 화면을 최대한 올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은 학생들 일자목이나 거북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어깨 아프다, 목 아프다 오는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보면 앉아 있는 시간이 일단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구부리면서 이제 하는 습관들이 많거든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대를 쓰셔야 합니다. 독서? 그래서 독서대를 이렇게 멀리 놓고 최대한 좀 시야를 두면서 허리를 펴고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자, 다시 한번 스트레칭 해볼까요? 예, 아까 예. 배우는 거. 아주 시원하니 좋습니다. 좋네요. 허리를 펴시고 예. 어깨를 열고 열고 자, 목을 뒤로 뒤로 쭉 하면서 쭉. 아유, 아유 시원해. 아유, 오늘 또 가야 되는데 가서. 아유, 제발 이겨라. 이겨야지. 네. 예. 손목 터널이라고 부르는 이 공간에는 그 우리 몸에 구부리는 힘줄하고 정중신경이라는 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자주 쓴다거나 예, 손이 이렇게 눌려서 사용하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제일 쉬운 스트레칭은 손을 이렇게 뻗고 손을 이렇게 뒤로 쭉 당겨보는 거죠. 구부리는 근육들이 여기 아래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늘려주신다 생각하시는 거죠. 시원해. 다른 방법으로는 깍지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쭉 한번 밀어보시는 거죠. 아, 이런 것을 자주 해야 되는데 이걸 네. 잊어버려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죠? 일상에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예. 또 자주 좀 하세요. 예. 어깨하고 목하고는 가까운 부위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증상 자체도 좀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이게 목의 통증인지 아니면 어깨의 통증인지 이거를 구분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좀 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거. 어깨 외전 이완 검사. 팔을 이렇게 올려보시면 증상이 좋아진다. 네, 그러면은 목 증상일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오, 이건 네,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관절을 움직임으로써 통증이 더 나타난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어깨 증상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이럴 때는 뭐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으시고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걸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네. 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진짜 막상 지금 이렇게 스트레칭 하니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이게 편안한 거예요, 지금. 네.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항상 맞습니다. 이렇게 딱 고추 세우고 앉아야 되는데 원래 평상시 성격처럼 자존감 있게 음. 꼿꼿하니 딱 해야 되는데 맞아. 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자존감이 없어지게 딱 이렇게. 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부분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에서는 그 우리 상지 부위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힘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우리 김 감독님께 한번 질문을 네네. 해볼까요? 혹시 인대하고 힘줄을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거를 인대라고 하고 어떤 걸 힘줄이라고 할까요? 인대는요, 이렇게 뼈를 뒤에서 이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아, 네. 하는 것 같아요. 힘줄? 다 비슷한 얘기가 아닌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저희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걸 구분하기가 좀 아, 어려운 네. 것 같아요. 지정남 선생님. 조심스럽게 한번 뼈와 뼈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준 게 인대. 아, 네. 그렇죠. 예. 그 심줄은 그 안에서 이제 힘을 쓰는. 아닙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럴듯하긴 한데. 네. 절반만 맞히셨어요. 힘줄은 우리 이제 그 힘을 쓰는 근육이 있겠죠? 예. 이 근육이 뼈에 붙기 위해서 변해져 있는 부분을 힘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대는 뼈하고 뼈 사이를 연결을 함으로써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바로 그렇죠, 인대고요. 그렇죠. 하지만 뭐 근육들이 뼈에 바로 이제 붙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 그 설명드릴 그 질환이 네. 힘줄염이기 때문에. 힘줄 위험. 힘줄염. 네. 우리가 그 테니스 엘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예. 테니스 엘보는 우리가 다른 말로 외상과염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봐보시면 이 손가락을 이거는 펴는 힘줄이고요. 이런 힘줄들이 근육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 부위에서 붙게 돼요. 이 부위를 바로 우리가 외상과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손끝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 거고요. 저기 외상가라고 부르는 저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외상가염 혹은 테니스 엘보라고 합니다. 이 테니스 엘보는 기본적으로 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이제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복되는 어떤 작업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쪽이 이제 아파지는 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테니스 엘보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자, 손을 이렇게 뻗어 보시고요. 뻗고.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올려 있는 손을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왼쪽 손은 버티는 거고 오른쪽 손은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동작을 했을 때 증상이 없어야 해요. 버틸 수 있어야 하고요. 아, 그런데 이렇게 이것들이 내리고? 통증을 유발한다거나 이게 이렇게 풀어지게 되면 여기에 염증이 있거나 혹은 심한 경우에 힘줄이 끊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괜찮아요. 네, 괜찮죠?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암상 안 합니다. 저도 네. 지금 딱 버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픈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도 해볼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주사도 맞아볼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엑스레이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또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수술을 할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스트레칭을 해야죠. 스트레칭. 네, 아주 중요한 게 스트레칭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펴는 힘줄, 이렇게 손가락을 펴고 손목을 들어주는 이 힘줄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네, 손을 구부리고 이렇게 지그시 해보는 거죠. 이때 손가락을 구부리시면 훨씬 더 스트레칭이 잘 돼요. 잘 당기는 걸 오, 느낄 수 그러네요. 있어요. 네. 와우. 그리고 이런 것들을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이걸 반복함으로써 증상이 좀 개선이 되었다. 그럴 때 두 번째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놓고. 보시면은 생수병을 들고 있으신데 이 생수병이라든지 혹은 1kg나 2kg 정도의 가벼운 아령으로 위에서 이렇게 신전 방향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육을 강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테니스 엘보가요. 네. 쉽게 낫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꽤 오랫동안 장기간 뭐 6개월까지 이렇게 계속 통증이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길게 갔을 때 수술요법도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영상 검사를 해서 그렇게 길게 가시는 분들은 네. 힘줄이 끊어져 있는 경우가 아하.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될지 살펴보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술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으로 흔하게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방아쇠 손가락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방아쇠 손가락? 이 테니스 엘보가 이렇게 손가락을 펴는 쪽 힘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잡아당. 여기 이제 보시면 손을 앞으로 했을 때 이 손가락을 구부리는 이 근육과 힘줄들은 이 안쪽에서 시작이 돼요. 여기. 아하. 네.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하나로 힘줄들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긴 하나 힘줄만 있으면 이걸 구부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된 이것들이 이제 활차라고 부르는 인대가 있는데 그 활차가 손가락 마디를 이렇게 눌러 주어야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꾹 쥐고 오랫동안 있거나 손가락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다 보면 여기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활차 주변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렸을 때 다 구부러지지 않는다거나 맞아. 어떤 분들은 손가락을 다 이렇게 구부렸다가 펼 때 하나는 걸려서 이렇게 안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손에 힘을 계속 주어서 이렇게 주었을 때 탁 튕겨지면서 펴지는 이런 걸 바로 이제 방아쇠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방아쇠. 네. 우리가 총 방아쇠를 네. 말하는 거예요.
힘을 계속 주어야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이게 펴지기 때문에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 방아 손가락. 이런 방아쇠 손가락이 있는 분들도 치료는 똑같습니다. 약 먹고 안 되면 주사 맞고. 네,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수술적으로 두꺼워진 인대를 해결을 해줘야 좋아지는 거죠. 네. 스트레칭은 좀 전에 손목 터널 증후군과 함께 했던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네. 같은 굴곡건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질환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지식이 전달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상지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도 정말 열심히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강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요, 제일 궁금했던 것이 제가 그 신경 차단술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신경 차단술이요? 예. 그래서 아까 마치 신경 차단술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허리, 네. 허리에 신경 차단술을 받은데 그 신경 차단술을 여러 차례 시술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네. 주사 제제에 사용하는 약물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입니다. 네. 이 스테로이드는 용량이 많이 사용되게 되면 우리 몸에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스테로이드 작용 때문에 2차적으로 골괴사라든지 이런 다른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는 많이 시행하지는 않고 신경차단술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6번 정도 권하고 있습니다. 6번 해도 되는 거예요? 정도까지는 정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또 하나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데 관절, 저희 사실 여기 팔꿈치도 수술도 했거든요. 아, 네. 예, 뼈 조각 제거 수술도 하고 이제 수술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식당에 가면은 저는 그 뭡니까 이게 뭐예요 도가니탕 아, 네. 이런 거 좀 많이 먹어요. 그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런 근데 말씀 많이 하시죠.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건가? 혹시 오늘도 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확한 성분은 분석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도가니 연골이나 이런 데는 콘드로이친이라든지 콜라겐과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이제 우리 몸, 사람의 몸 것과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좋아졌나?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손가락이요. 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드드득 이렇게 하거나 네네. 이렇게? 예, 예. 소리 내게 하거나 막 이렇게 소리 내게 하잖아요. 이게 엄청 안 좋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꺾으면서 나는 소리라든지 네. 우리가 어깨를 돌린다거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할 때 뚝 하는 소리가 나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연발음이라고 하는데 발음. 이런 소리만 나는 것 갖고는 우리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소리가 나면서 그 부위가 이제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든가 뭔가 그 걸리면서 뭐 운동 제한을 느끼게 한다든가 이럴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으셔야 해요. 아, 그러면 일부러 막 이렇게 소리 나게. 그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옛날에 폼잡이라고 이렇게 딱딱 했는데 지금은 뭐. 그걸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자 이제 하루 한번 시작해 볼까? 우두둑 이렇게 자주 하는 건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부러 자주 하는 건 안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죠. 하시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 소리가 날 때 보고 있는 사람도 아프다는 게 느껴져요. 제 손이 막 아파지고 그렇거든요.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네. 원장님 네.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좀 더 다양한 내용들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손끝이 저리는 것도 목 디스크와 관련이 있을까요? 손끝.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제일 먼저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네. 예, 기억하실까요? 예. 우리 몸에는 피부 고유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목에서부터 이루어진 경추신경 같은 경우에는 어깨부터 팔을 거쳐서 손끝까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손끝이 저릴 수 있어요.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참 궁금한 겁니다. 예. 본인 이야기인가요? 저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래서 예, 평소 목을 옆으로 꺾은 상태로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 위험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잠이 오나요? 아 시원한 옆으로 꺾어서? 안 그러면요 이게 뭔가 덜 시원한 느낌이 아니 근데 어떻게 꺾는지 한번 어느 보여주시면 정도로 이런, 꺾고 이런 식으로 예. 겁나 불편해. 거의 한 90도 정도 이렇게 매일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순간 이러고 자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하고 잠을 잔다는 게 더 오. 놀라워요. 잠이 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가끔 피곤한 날 좀 그렇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주무시면서 돌아가지도 않는데. 예. 스퍼링 죽어서 그런가? 검사를 하고 계신 거네요. 아 그런 건가요? 이렇게 과도하게 목이 이렇게 꺾어져 있으면 네. 당연히 목에서 신경이 눌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면서 이렇게 있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네네. 반드시 눕기도 하고 옆으로 자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계속될 경우에는 위험하지만 길지 않으면 괜찮다. 네, 이렇게 베개 받아들이면 높이를 좀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아 베개 높이를요.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됐나요? 예, 예.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깐 언급해 주신 거긴 한데, 그 내용은 살짝 반대 내용이에요. 만세 동작으로 잠을 자면 목 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예방의 문제가 아니라 네. 증상에 대한 본인의 자구책, 스스로의 해결책을 찾으시는 거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올려서 잠을 잔다고 해서 목 디스크가 예방되지는 안 않을 겁니다. 하고 조금 편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근데 오히려 너무 오래될 경우에는 팔에 이제 어깨가 아파서. 예, 어깨가 아프죠. 아파서 네. 감각이 없을 정도로 피가 안 통하는 경우도 아, 있더라고요. 네. 예. 예방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않는다.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것은 아까 살짝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만약에 손가락 마디를 만지면 소리가 난다. 이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도 혹시 방아쇠 수짓 증후군일까요? 아니, 소리는 보통 방아쇠 손가락에서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접어지는 손금 부위가 있죠. 네. 그 손금 바로 아랫부분을 눌렀을 때 네. 이렇게 증상이 없어야 해요. 안 아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르는 곳 중에 아픈 곳이 있다. 네. 그러면 그 자리가 이제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염증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걸리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방아쇠 손가락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원장님, 그 소리가 난다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만졌을 때 작은 알갱이 같은 게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뜻하는 건가요? 아니요. 어떤 소리가 난다는 의미죠? 마디를 만졌을 때 소리가 난다고 본인이 느낄 때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요? 글쎄요. 그거는 환자분들이 저한테 직접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방금 정은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알갱이가 굴러가는 것 같다. 네. 그거는 무록이라고 부르는 결졸종이 있어요. 그런 결졸종이 있으면서 네. 거기가 만져지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손가락 통증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거 환자 본인이 구별할 수 있을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항체가 우리 몸의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만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양쪽 손이 보통은 같이 아파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특징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 마디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디가 아플 때 이 끝에 마디가 아픈가 두 번째 마디가 아픈가 이거에 따라서 아 류마티스다,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자기 전에 손 마사지 기계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목과 손가락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손 마사지 기계는 뭡니까? 손을 넣었을 때 마사지가 되는 건가요? 그 아니라 이렇게 뭐 공 같은 걸 이렇게 자꾸 쥐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 종아리가 많이 아픈 분들이 여성분들이 이제 오래 서 있거나 힐을 신거나 그럴 때 종아리를 넣고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비슷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걸 손에 넣었을 때
이렇게 조물조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계인 것 같은데요. 요즘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네. 손목과 손가락 질환의 예방이 좀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 이 기계를 모르기 때문에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손을 마사지를 함으로써 그 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혈액순환을 개선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근육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긴장도를 좀 풀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군요.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 방아쇠 수지 증후군도 만약에 발생 초기라면 수술 없이 완치가 가능한가요? 초기의 염증 상태라면 좀 전에 치료 방법 중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약물이라든지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염증이 좋아진다고 하면 증상 없이 뭐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똑같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손가락 통증을 완화시키는 스트레칭을 소개해 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스트레칭 방법을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손바닥을 앞으로 했을 때 이 앞쪽에는 굴곡건, 구부리는 힘줄이 있습니다. 네. 이쪽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반대로 이렇게 세워주고. 늘려주는 쪽으로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아까 테니스 엘보우라든지 이런 펴는 힘줄 쪽으로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반대로 아래쪽으로 해줘야 중국을 치고. 충분한 스트레칭이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목을 구부리지 않고 펴고 있는데도 통증이 있습니다.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일까요? 펴고 있는데. 신경의 질환은 뭐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통증으로 주로 호소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표현하시기를 보통은 전기가 온다고, 손에 저린다, 뭐 찌릿찌릿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아픈 정도가 어디이고 어느 정도가 아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위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여성들에게도 잘 발생하나요? 유병률 자체는 비슷할 걸로 생각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들 중에 하나가 40대 중반 이상의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손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치료도 좀 잘 안 받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보존적 치료에 잘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수술하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가사 분담은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합시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양손을 모두 수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양손을 한꺼번에 수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원하시는 경우에는 양쪽을 다 같이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절개선이 생기고 네. 그거를 꼬매놓기 때문에 꼬매놓은 상처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물을 묻히지 말도록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쪽 손을 다 수술을 해놓게 되면 사용을 생활하시는 게 못하죠. 좀 불편해지세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한쪽하고 좀 경과를 보시고 난 다음에 실도 빼고 반대쪽을 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분이 이렇게 시켜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제 어차피 하는 짐에 다 하고 지금 말한 대로 식구들이 시켜주고 다 해주면 좋죠. 이렇게 가만히 오히려 있으면. 빨리 끝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러신 분들은 양쪽 같이 하셔도 저 같은 괜찮습니다. 경우에는 만에 하려면 이렇게 하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있고 싶어요. 사실은. 아니 반대인 경우에는 아내분이 만약에 제가 수술하시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제가. 네. 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예. 있겠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손목이 아플 때 잠시 주무르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그래도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 주무르면 괜찮아진다. 괜찮아지니까. 뭐 증상의 정도는 주관적인 겁니다. 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통증도 그래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주무르고 나서 나 괜찮다 하면 일단은 지켜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그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이 증상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면 이
손두덩살이라고 부르는 이런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근마비라고 한 근위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손을 움직이는데 힘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이 눌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마비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겠죠. 잠깐 해서 괜찮아지고 뭐 양손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정도라면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는 걸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스트레칭이나 약으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 완치가 불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하는 검사 중에 우리가 신경 근전도라고 네. 말씀드린 게 있죠. 네. 거기에서 중간 이상의 정도라고 하면 다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1단계, 2단계 초기 환자 같은 경우라면 약을 먹는다거나 스트레칭을 하고 뭐 조금 더 안 좋다고 하면 주사 정도까지 해서 나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근데 아프잖아요. 손목이 이렇게 좀 약간 통증이 있고 그럴 때 네. 압박붕대로 강하게 여기서 압박을 해주고 이렇게 야구 선수들 보면 여기 막 감잖아요, 세게.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더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좀 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감는 것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감지 않는 것이 나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지 않도록 권하고 있어요. 아, 감지 말아라. 네. 가능하면. 일시적으로 이거를 감아놓게 되면 네. 약간 좀 단단하고 짱짱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이거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의존도가 생기게 되고요. 힘줄이 해야 될 일을 얘가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근육이 또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감아놓고 사용을 한다든가 보호대를 오래 쓴다든가 그런 것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이걸 많이 하거든요. 힘쓸 때. 근데 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네요. 오래 사용하게 됐어요. 오래 사용하게 되면.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통증 부위에 핫팩이나 쿨링팩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의 관리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아픈 부위가 부었는지 이거를 좀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구 감독님 계시니까요. 예, 예. 야구 선수 특히나 이제 투수들 같은 경우에 운동하기 전에는 이렇게 몸을 풀고 워밍업을 함으로써 덮여주는 동작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투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따만큼 얼음팩을 이렇게 감고 있죠. 아이싱 하죠. 네. 예. 그 이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부기가 없을 때에는 따뜻한 찜질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어 있는 경우에는 차가운 찜질을 함으로써 부기도 내리고 통증도 조절하는 것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붓기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핫팩이나 쿨링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앞으로 주시겠습니까?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상지 통증과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 만나봤는데 네. 어떻게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상환 감독님은 좀 그 집안일 원래도 잘 하시지만 네. 더 많이 해야겠다 예, 이런 예. 생각 드시는지요? 예, 저는 이제 집안일보다는 현역 때 이 관절 같은 걸 많이 다쳐보고 수술도 해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이렇게 통증이 오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뭐 붕대를 감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뭐 허리 같은 것도 그 신경 차단술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한 6개월 정도는 괜찮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원장님 말씀을 상당히 그 신중하게 귀담아 들었던 근데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경각심이 확 들었어요. 네. 이제 50대에 접어들어서 이런 스트레칭 이거 까먹고 있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고추 세우면서 꼿꼿한 목뼈를 네.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일상 생활에서 습관처럼 스트레칭 그 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평소에 좀 습관을 들여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교수님은 오늘 1시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긴장도 많이 됐고 네. 시간도 좀 생각한 것보다 길어서 네. 준비하는데 좀 어렵긴 했는데 네. 또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네. 참 그게 어렵고요. 네.
어쨌든 저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교수님도 원장님도 지금 긴장하신 것 같아서 어깨가 약간 뭉쳐 있는 것 같아서 스트레칭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상지 통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정현윤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열린 특강은요,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지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상생활을 굉장히 많이 불편하게 하는 그런 통증인 만큼 평소에 생활 습관들 그리고 스트레칭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